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보험. 이 보험은 무언가 생길 일에 대한 대비를 의미합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지만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 들어두는 보험. 그래서 미래에 필요하게 될 소득을 현재에 지불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험이 재구시를 못한다면 현재도 미래도 암담하겠죠. 우리나라의 보험, 사보험과 국가의 공보험 모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단돈 35억에 팔린 알리안츠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개인의 피해들,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보고요. 또 17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남기고도 의료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문제점 짚어봅니다. 보험만 놓고 생각해보면 미래가 홀대받는 시절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 주요 헤드라인을 만날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이 9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깜짝 실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LG 등 주요 기업 실적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탈 많고 말 많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1임령이 오늘 판매 개시됩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통현금이 90조 원이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잔액 90조 7,94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월 말보다 1조 1,672억 원, 1.3% 정도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잔액은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화폐를 뺀 시중에 돌아다니는 깔려있는 현금을 말하는데요. 네. 2014년 8월이 70조 6,124억 원, 이 당시에 이제 70조 원을 처음 돌파를 했고, 작년 2월에 80조 5,022억 원으로 80조 원을 돌파한 뒤에 이번에 다시 9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통화 완화 정책 덕에 이 화폐가 풀리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권종별로 좀 보면 5만 원권이 67조 8,516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네. 만 원권은 17조 5,585억 원, 5천 원권은 1조 4,080억 원, 1천 원권은 1조 5,540억 원, 주화는 2조 2,828억 원 정도 됩니다. 예. 한은은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는 거 말고도 대출도 하는 게 좀 있는데요. 네네. 중소기업이라든가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월달 한국은행 대출금이 18조 9,20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개월 전보다 488억 원이 늘었고요. 직전 사상 최대치가 1992년 7월에 17조 6,365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보다 거의 1조 3천억 원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총선 공약으로 나온 양적 완화 얘기도 그렇고요. 풀리고 있는 돈은 90조 원, 그중에 5만 원권이 67조인데 그 돈이 돌고 있는 돈인지 멈춰 있는 돈인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자, 공정위 하도급 대급 미지급 직권조사, 이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 지난달에 한번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 업종을 좀 넓혀서 전기, 전자, 자동차라든가 기계, 화학,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서면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서면 실태를 통해서 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들을 좀 적발을 했고요. 네. 이들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꽤 많은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대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 어음 할인료, 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이런 것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 행위, 단가 인하나 부당한 감액 이런 위반 행위 등도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 이제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가 몇이나 되냐 비율이 33.8%로 집계가 됐는데 네. 2014년에 이 비율이 39%였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회사 중에 3개는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니까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 자진 시정을 먼저 요구를 하지만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나왔었는데 LG 등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안 좋다 소리가 좀 많았는데 기대 예상보다는 조금 네. 괜찮은 성적을 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최악을 기록을 했던 조선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도 좀 괜찮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한 4시 정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LG전자가 처음으로 잠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매출액과 이익, 영업이익 딱 요 두 가지 숫자만 공개를 하는데 제대로 된 실적은 이제 이달 말에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약 4천억 원 중반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1분기가 3,052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보다 많이 개선된 30% 정도 이상 개선되는 그런 숫자를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7일 1분기 잠정 집계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매출액이 49조 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이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뭐 한 4조 원 후반대, 5조 원 초반대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점점점 이 기대치를 높였는데 그 증권사의 예상보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렇게 네. 많은 실적을 내서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 환율 효과라든가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개선 또 이 스마트폰 부문의 효과 이런 것 등이 맞물렸다고 합니다. 예, 또 삼성하고 LG 너무 엄살 피우는 것 아닌가 이런 시장의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것도 다 추정치여서 아직 구체적인 숫자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학업종 같은 곳이 꽤 괜찮은 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FM가이드란 금융정보업체가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이렇게 다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화학업종의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예상치가 8,233억 원, 작년이 그랬는데요. 올해 1조 2,587억 원으로 작년 8,233억 원보다 5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조선업종은 작년에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익만 내도 괜찮은 성적이다. 뭐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진중공업 같은 곳이 뭐 700억 원대, 100억 원대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중공업도 한 360억 원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설업종도 좀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ISA 뭐 판매 개시 이러면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일임형 ISA가 드디어 오늘부터 판매되죠? 네,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부터 은행의 일임형 ISA가 판매가 개시가 되는 겁니다. 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KB 하나은행 요것들이 다 지난달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 일임업 허가를 받았고요. 국민신한 우리 기업은행이 오늘부터, 농협은 4월부터, 하나은행은 6월부터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다 수신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로 돌리는 게 네. 기본적인 건데 은행한테 일임형으로 펀드 같은 것을 돌릴 수 있게 허용해 준 게 이 상품이 처음입니다. 이거를 은행이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국민은행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한 10가지 정도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예정이고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로봇을 이용한 로봇 어드바이저를 네. 활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하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붙는 첫 스타트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또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돌려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샴푸, 린스, 커피 믹스 뭐 매일매일 소비되는 품목인데 전통시장이 가격이 싸네요. 네, 이거 참 의아했던 데이터인데요. 농산물 뭐 이런 게 싸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공산품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일부 품목은 물론 요즘 마트나 이런 데가 더 싼 것도 있는데요. 네. 이 샴푸나 린스 같은 거는 이 전통시장이 훨씬 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 포털을 통해서 생필품 판매 가격 등을 좀 분석을 했는데 전통시장의 장바구니 가격이 약 10% 백화점에 비해서
약 20%, 19.4%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장바구니 여러 가지 품목 등을 이제 나름으로 샘플러 구입을 했을 적에 똑같은 물건을 전통시장에서는 64,800원에 살 수 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71,400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75,000원, 백화점에서는 77,000원 뭐 이렇게 사게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샴푸랑 린스입니다. 네. 미장센 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4,792원에 팔리는데 백화점에서는 12,800원, 대형마트에서는 11,600원, 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11,500원 이렇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또 같은 제품의 린스도 전통시장에서는 5,347원, 백화점은 12,800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11,000원대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예. 이런 물건들 농산물은 아니라도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제품이지만 시장에서 샀다고 또 그 향기와 또 빛깔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지지난주 2,000선의 호조를 좀 보이다가 계속 조금 약세를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불안정성, 시장에 불안정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선거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3일 만에 소폭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7일 연속 지금 순 매도세로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양치양 다 소폭 0.09%, 0.59% 빠져서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1970선, 코스닥 693선을 지키면서 끝났는데요. 시장 자체에 이제 주도주를 끌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조금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예상 외로 아주 어닝 서프라이징한 그런 실적 6조 원이 넘는 실적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실적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삼성 SDI 같은 케이스가 2020년까지 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 1.8%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LG전자가 모처럼 만에 전력 스마트폰으로 발매를 했던 G5가 네. 예상외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발매 4일 만에 한 5만 대 정도를 판매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다 보면 그동안에 좀 실적 악화, 그러니까 실적 둔화를 좀 겪었다 LG전자가 네.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관련된 부품주들이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이라든지 LG화학 같은 케이스가 오늘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좀 가다듬어 보게 되면 지난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1사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초점 자체가 실적 호전주 또는 어닝 서프라이징한 실적 전환주, 턴 어라운드 보통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종목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4월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힌트를 잘 내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법인세에 대한 이것을 놓고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아니다 상승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간
그해 기업들이 부담한 총 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국내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세액을 깎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이것 산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정해져 있고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의 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율,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일반적인 세금은 각종 공제와 감면조처 등 조세 특별 조치에 따라 실제 세 부담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의 비율을 나타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효율성이 있는 세율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지난주 뉴스였죠. 독일계 회사입니다. 알리안츠 생명 한국이 중국 시장에 35억 원으로 헐값에 매각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보험사들의 헐값 매각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개인들이 납부하는 개인연금이나 보험조차 나중에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화제가 된 뉴스였습니다. 35억에 팔렸다. 강남의 비싼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는데 예. 부동산만 장부상 2,400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헐값에 팔려 나간 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알리안츠 생명이 1999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1,30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돼야 될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헐값에 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아서 그렇다, 역마진이 심해지면서 그렇다, 또는 솔벤시 마진, 지급 여력 비율이 네.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제일생명에 비싼 상품을 사서 이랬다, 이런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 RBC가 183.58, 즉 100만 원 줘야 하는데 한 180만 원 줄 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사실 이 위기의 심각성이나 업체의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RBC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급 여력 금액을 총 리스크 요구 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내부 유보 자산을 더해가지고 책임 준비금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이것이 IFRS 2단계 도입하게 되면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또 작용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질문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 이 알리안츠 그룹이 알리안츠 생명 매각한 이유가 바로 한국판 솔벤시2 도입.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보험사들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보험사의 재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나 부채 평가를 현재 시가, 과거 구입 시점의 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네.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을 적립하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유럽계 보험사들, 특히 보유 주식에 대해서 위험 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쌓아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4천억의 요구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부담금 적립 기준이 크게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안전해지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2의 알리안츠도 속출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KDB생명, ING, PCA생명, H생명이 매물로 나와 있고요. 네. 현재 그 매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형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교보나 삼성도 수조 원을 지금 더 쌓아야지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네. 대형사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흥국이나 KDB 이런 ING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네.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인데 2020년부터 이 국제 회계 기준 IFRS4 2단계가 도입된다. 이게 사실은 업계 분들만 아시고 저희 일반 청취자분들은 좀 낯선 내용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추가 준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회계 방식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부채를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내줘야 돈을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그러니까 구입 시점에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가치를 가지고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현재 그 부채가 42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현재 59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면 급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론 추산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저유가 또 뭐 저금리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이 당장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좀 팔아치운다라는 걸 좀 무책임하게 봐도 될까요?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거부터 이 차근차근하게 튼실하게 보험사 경영을 해가지고 적립을 해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ING 생명만 보더라도 외국계 아니면 국내 사모펀드가 그걸 사가지고 가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 비슷하게 포장만 좋게 해가지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응하는 대응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외형적인 성장만을 강조했던 지난 금융시장의 모습하고 또 같은 모습일 텐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 악화인데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매물이 나오는 이유인데 개인은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 개인연금 들어놨거나 혹은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이거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보험사가 파산되더라도 정부가 보증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큰 염려는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그 개인연금은 과거에 고수익을 예시를 해가지고 많은 연금을 받을 것처럼 판매를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7%나 8%대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 시중금리는 한 8 내지 9%였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더 준다 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연금이나 가산연금을 얹어서 준다고 판매하면서 현재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연금이 4분의 1, 5분의 1로 반토막 나고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또 이것이 고금리로 역마진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보험사도 아우성이고 소비자들도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럼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텐데요. 가입 설계서에도 확정금리 보장 이렇게 문구가 돼 있긴 한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건가요? 예, 확정금리는 기본연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사들이 설계서에는 가산연금, 증액연금, 이익배당금을 고액으로 예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글씨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네, 1mm 글자 소송 이런 얘기도 떠오르는데 이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변액연금은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한 11%, 13% 정도 부과가 돼 있는데 소비자들은 100원을 내게 되면은 100원 전체가 펀드에 들어가서 그것의 수익률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줄 알고 수익률이 5%, 6%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펀드 수익률은 사업비를 뺀 88원이나 89원만 가지고 수익률을 예시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낸 돈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지난 3년간 모든 펀드가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험사나 판매자들은 고액의 수익률이 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들도 많고 해서 최근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좀 개인 보험이나 이런 연금 보험 가입 시에 주의해야 될 점 핵심적인 것들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판매자나 보험사의 이야기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를 하고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고 펀드에 얼마가 들어가고 정확히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보험은 또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해약했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정확히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를 준비하는 것, 현실을 꼼꼼히 따져볼 때 미래가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도 이런 개인 연금이나 연금 보험에 대한 우려점, 또 지금 이 보험사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이어서 저희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가 얘기입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기준입니다. 당장 돈을 한 푼도 못 벌더라도 만약에 전세에 살고 있으면 주택 시세가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반대의 경우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되거나 또는 직장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적은 돈을 내게도 됩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또 정치권도 지금 총선 공약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손보겠다 하고 있는데요. 정작 건강보험료는 누적 흑자가 17조 원이나 됩니다. 이 17조 원 좀 쓰자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손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정치권 공약이나 의제로 다뤄질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 현행 보험료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가장 그냥 체감이 가능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환 시에 형평성 문제가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누진적이지가 않고 역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조금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일수록 많이 번다라고 좀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재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산도 고액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점수하고 낮은 재산이나 전세에 있을 때 주는 그 점수하고가 사실은 누적돼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국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이런 걸로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전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제를 만든 이유는 이제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상당히 이제 고액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더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 또 점수를 다 매기는 것들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네, 이 지난 4월 4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5%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부도 추진하다가 또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소득이 지금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임금 소득자들의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끝날 것에 대한 좀 역풍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소득을 이제 파헤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융소득이나 이제 임대소득 파헤치기는 어렵고 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파헤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만 좀 더 부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연금소득이 계시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역풍도 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정치적인 판단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도도 잘 안 바뀌고 또 불평등하거나 문제 있는 부가체계의 부작용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대부작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서민들이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월세나 전세가 오르면 그게 이제 재산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거꾸로 이제 월세나 전세가 오르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인데 거기다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직장 가입자로서 본인이 뭐 비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 네네.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차량이라든가 성연령 점수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벌었던 소득 대비로 냈던 보험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확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라는 점, 이런 좀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건강보험료가 누적 적립금을 17조 원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가 어떤 건강보험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17조 원이 어디서 생겨났나 일단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전체 재원의 86%가량은 전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유지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이제 국민들의 돈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1년 단기 재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출과 소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거는 지난 4년간 이제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네. 국민들이 이제 병원 이용을 좀 자제한 결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 때문에 병원 못 가서 일종의 흑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지금 뭐 다른 통계 자료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는 걸 좀 자제했다고 하는 비율이 최근 이제 한 4, 5년 동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자료를 보니까 이 건강보험의 수입 증가는 11%인데 지출을 한 증가는 7%다. 즉 더 걷었지만 덜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병원을 덜 찾아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평균 1인당 국민 의료비가 1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또 실손보험까지 가입하는 이유가 의료비 부담 때문인데 건강보험료가 이런 쪽에 좀 더 지출을 하거나 힘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일단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의 이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OECD 국가 수준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이요? 네. 예, 보장률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전체 총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냐는 게 이제 한 60% 선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들은 이게 85%에서 90%까지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건강보험 이제 상한제 같은 것들도 외국엔 다 되어 있는데 한국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비보험을 제외해서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뭐 재난적 의료비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뭐 돈들이 있을 때 건강보험 이제 보장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안 그래도 기사에도 등장하고 또 여러 이야기가 뉴스로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 어린이 보험료, 어린이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3% 수준인 5천억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도 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이나 혹은 환자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니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왜 안 하는 건지에 대한 혹시 얘기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네네. 그 고갈 대비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놔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돈이 더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기획재정부 얘기입니다. 10년 뒤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노인 의료비라든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문제를 건강보험료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대부분의 그 뭐 국가들 특히나 뭐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가는 미국 같은 나라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메디케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인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부가체계랑도 관련이 있는데 소득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있는 세대에서 이 노인들을 건강보험료로 하게 될 경우에는 부담을 서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은 뭐 조세를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지금 뭐 일본이나 전 세계에 다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도 노령화를 대비를 한다면 이 부분을 건강보험료를 뭐 절약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국가의 공적인 무상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적합하다. 노인에 한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향후에 국고라든지 이런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국고 지원이 지금 5년 단위 법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이 만기인데 최근에 이제 1년 연장하는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1년 연장하는 수준으로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요. 현재 이제 전체 총 재정에서 국고가 한 14% 정도 차지하는데 14%가 사실은 이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국회에 가가지고 일반회계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뭐 보장성 강화라든가 건강보험의 내실화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 시도를 좀 한다는 뉘앙스의 언론 보도들이 좀 기재부발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끝으로 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조 원이나 되어 있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흑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축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로 이제 충분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게 된다는 뜻은 이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많이 이제 줄여주는 방식들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5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돈이 남아 있을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보편적으로 지금 법정 본인 부담금, 입원 본인 부담금 20%, 10% 떨어뜨리는데 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2조가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서비스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느끼게 해줄 수가 있다.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비보험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보험으로 빨리 넣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좀 공적인 금액의 보장성을 높여주면 결국은 개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서 내수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상상까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자, 오늘 점심시간에 거리를 보니까 소매 걷어 붙이신 분들 많더라고요. 날도 따뜻해지고 식욕도 돋는 시절입니다. 한 주간 우리 식탁에 어떤 음식들 올릴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 자꾸 목이 메이는데요. 네.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목이 쉽게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네. 어제 그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뭐 미세먼지 심하다고 해도 또 그렇다고 방콕하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물 자주 드시고 가봐야 할 텐데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이 미세먼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뉴스에는 꽃놀이 인파 많았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봄날에 꽃놀이 포기할 수 없죠. 이제 오늘부터는 많이 미세먼지가 그래도 좋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꽃 축제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은데 먼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죠. 에버랜드에서는 그 튤립 축제를 4월 24일까지 볼 수가 있고요. 네. 전남 신안에서도 튤립 축제가 17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인기 여행지인 제주도에서도 축제가 많은데 유채꽃 축제와 왕벚꽃 축제는 기간은 종료가 됐어요. 그랬지만 아직 꽃들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좀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림공원에서 하는 튤립 축제도 4월 17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자, 뭐 꽃들이 빠른 속도로 지고 있습니다. 지기 전에 봄꽃 구경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금강산도 식후경, 꽃 구경도 식후경이죠. 본격적인 물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배추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인상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채소 가격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추의 다음 타자에 양파가 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양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솔직히 양파가. 네, 이제 최근에 조생 햇양파의 경우에는 상품성이 좋지가 않고 또 작황도 부진했는데 그와 동시에 저장 양파가 마무리 작업에 또 빨리 들어가면서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반입량이 감소하고 또 햇양파 출하가 지연된 탓에 양파 시세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양파 성분이 참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 네. 이 비싸서 고민이신 주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양파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바로 네. 어떤 게 혹시 있으실 마늘, 저는 마늘을 떠올렸습니다만. 마늘이요? 예, 원고에 마늘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마늘도 있고, 미나리와 쑥갓,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이제 고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평소에 국이나 찌개 또 볶음 등에 사용하는 양파는 이제 대부분 향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파가 떨어졌을 때는 굳이 새로 좀 구매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다른 채소들 이용해서 맛있게 요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대체 소비 항상 좀 여러 가지로 현명한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면서 식탁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더 있냐고요? 네, 어떤 요리에 이런 재료들을 좀 쓰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해물탕이나 동태찌개에는 양파 대신에 미나리나 쑥갓 같은 거 넣으면 맛이 좀 시원할 것 같고요. 네.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좀 잘라서 넣으면 더욱 얼티끈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카레에는 브로콜리나 를 넣거나 또 짬뽕에는 양파 대신에 양배추를 넣거나 아니면 전골 요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를 넣거나 아니면 삼겹살구이에는 감자를 양파 대용으로 넣으면 좀 식감이 좋기도 하고 맛이 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니까 양파가 좀 섭섭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맛도 또 더 좋게 하고 식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미나리, 쑥갓, 고추, 파 등은 풍미와 향을 좀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탕이나 찌개, 조림, 볶음 같은 요리들의 모든 요리에 좀 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맛도 낼 수 있고 또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당분간은 몸값이 비싸진 양파 대신에 이런 식재료들 활용해서 음식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양파를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파가 쉽게 또 싹이 나고 상하기도 해서 많이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예.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소량 구매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집에 사다 놓은 양파가 많으시다면 여러 가지 보관 방법 시도해 보셨을 텐데 뭐 박스에 흠구멍을 내서 보관도 해보거나 껍질을 제거해서 밀폐 용기에 보관도 해보거나 아니면 양파만 그대로 보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면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 극히 작은 양만 구매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가격도 비싼데 보관 방법으로 머리 아프시지 마시고 적게 사서 필요할 때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대형마트 행사 소식 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각 대형마트에서 과일류의 행사가 좀 돋보입니다. 네, 이마트에서는 수박과 오렌지를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요. 롯데마트에서는 청포도,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또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에서는 수박, 딸기, 토마토, 사과를 각각 행사 중이니까 이번 주 과일로 영양소도 보충하시고요. 또 봄철 미세먼지도 싹 날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비타민 같은 분이죠. 김시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비타민 많은 과일 이번 주에 행사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하라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4월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 좀 어려웠죠? 칠효세율이었습니다. 9696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